정계특위 간사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 때는 뭐 TV 토론에서 이 네 분의 후보와 정치 교체에 대해서 다 뭐 합의하듯이까지 하고 했는데 정계특위 간사로서 좀 그걸 특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국회의원 지금 이제 정치 교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서로 뭐 누가 못하나 게임 하고 상대방이 더 못하도록 만들면 내가 이기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5점이라도 상대방을 마이너스 15점으로 만들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이런 이제 적대적인 공생관계의 이 아주 후진적인 정치는 이제 정말 국민들이 신물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뭔가 개선되는 정치의 모습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도 영선, 이재명 후보도 영선, 이 여의도 정치 바깥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또 이번에 겨우 달랑 25만 표 차이로 그 영선끼리의 경쟁에서 아주 근소한 그런 저는 이제 선거 결과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함의는 이왕이면 좀 새로운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하고 서로 물론 다르지만은 서로가 그래도 좀 생산적인 정치를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가 다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지난번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던 중대선거구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얘기했던 중대선거구제를 완전히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정계특위 간사로서 야당 간사하고 아무리 합의를 보려고 해도 결국 야당 간사께서는 원내 지도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원내 지도부는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인수위는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요만큼도 사실 진전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그래도 제가 이제 버티고 하나 돌파구가 있었던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로 뽑히면서 결국 마지막에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합의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시범사업이라도 하게 되는 이런 정도의 정말 반발짝 딱 전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결국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그릇, 새로운 사람이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권성동 대표, 박홍근 대표가 저는 정말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저도 초선이지만 좀 초선들하고 손잡고 좀 한번 사고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준석 대표가 영선인데 저런 모습 보고는 참 어려운데요. 하나 기대를 좀 하자면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약속했던 그런 당론 법안 중에 개헌부터 시작해서 정치교체 법안들이 패키지로 있거든요. 이것을 헌정개혁 특위를 곧 출범을 시킬 예정이고요. 6월 달에 있을 원구성 협상에서 하반기 국회 때 국회 특위로 꾸리자 이렇게 제안할 예정인데 국회 헌정 특위를 꾸려서 개헌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정부 형태를 전반적으로 손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개혁에 그런 이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어쨌든 핵심은 총리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총리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국민적으로 보면은 이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와 그리고 보니까 몇몇 장관들이 자녀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동훈 왕 장관 후보자, 그 정도가 이제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구는 역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아닌가 싶네요. 총리 후보자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준 표결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뭐 보고서 채택 안 되라도 임명하면 그만인데. 네네. 그랬을 때 그 총리를 이 국회용으로 국회 이 동의 방어막으로요? 네, 방어막으로 노무현 때 총리를 낸 사람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명분이 없으면 곤란하다, 부적격자면 곤란하다 이런 게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면서 처음 분위기하고 상당히 좀 달라졌어요. 한 총리가 네.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 거기서 완전히 지금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현재 이 검찰 정상화법 이 이제 검찰 정상화법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 합의를 파기하는 형태로 나가면 저는 총리 인준투표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 무시와 야당 무시, 국민 무시로 이제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대놓고 독주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총리 인준투표도 이렇게 되면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 보니까 강병원 우리 그 인사청문회 특위 간사가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18억 원을 수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요. 또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뭐 부인이 이제 그림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할 당시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의 총리 인사청문회의 인사 검증 기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처음 인사청문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제지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시고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장관 중에 뭐 전혀 도덕적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임명만 하면 다 됐던 시절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그래도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 그 한덕수 후보자도 그 노무현 정부 말에 이제 총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워낙 높아진 데다가 국민의 눈높이가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그 잣대도 엄격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사태를 지나면서 공직자에 대한 그런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분노나 국민적인 검증 잣대 이게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착각하고 계시다고 봐요. 이건 15년 전에 자기가 총리할 때 대강 뭐 이렇게 해서 아유 뭐 어영부영 통과할 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희들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엉뚱한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다가 뭐 노무현 정부하고도 가깝고 또 여러 정부에서 일을 했던 유능한 공직자를 저렇게 야당이 되자마자 발목 잡느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방선거에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저 2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당당하게 임하시라. 좀 자료 제출하시고 국민을 설득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지나가면 그만이었으니까 제출 안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좀 이게 구닥다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또 하나 주목되는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일 건데 이거는 법사위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법사위인데요. 직접 그거를 하게 될 건데 이 진중권 교수는 이 한 후보자가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민주당이 판판이 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시려면은 본인이 그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휴대폰에 비밀번호부터 푸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 되는 거죠. 공직 후보자는 사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증명을 국민께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자는 뭐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의 장관이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들의 기관장들의 인사검증권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국민들께 의혹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던 건에 피의자로 입건됐던 건에 핵심 증거물이었던 이 휴대폰의
휴대번호 잠금 장치를 본인이 진술하지 않아서 풀질 않아가지고 결국에 그게 증거로 활용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무혐의를 받게 된.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로서는 너무너무 아주 재주 있는 피의자일지 모르겠고,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너무너무 능력 있는 자기 변론을 하는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미꾸라지가 어디 있냐고 국민들은 느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당당하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라고 증명하려면 저는 그 휴대폰의 비밀 잠금 장치부터 해제하시고 비밀번호부터 풀어서 국민들께 낱낱하게 자기가 정말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시고 오는 것이 도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특히나 그 검사 출신, 현직 검사 출신으로서 또다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거든요. 역대 독재 정부로부터 지금 정부까지 딱 한 번 역대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이 이 현직 검사 혹은 전직 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도 그랬군요. 노무현 정부 때는 강금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상기 두 분이 이제 아니었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 출신 혹은 현직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갔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검찰을 한 손 아귀에 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사표시의 다름 아니다고 보고 역사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본인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려면 저는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의혹이지만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준석 대표한테 취임도 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가 합의한 안을 당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어찌 보면 이게 공작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작업을 하는 이런 행태를 이제 보여줘서는 절대로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고 행위의 맥락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말로 왕장관으로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통령으로서 그런 행태를 저는 스스로 자중자애하고 이제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후보자한테 그 전화 통화를 받은 이준석 당 대표가 이 국회 합의가 끝난 걸 갖다가 뒤엎듯이 지금 많은 곳에서 검찰공화국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검수한 바 그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 네. 20-30명이 잡혀갈 수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을 들었습니까? 들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죄가 있으면은 수사할 수 있지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도 사정 정국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민주공화국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틀이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게 없는 거를 있게 만들거나 침소봉대하거나 그 다음에 별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 꽤 맞추게 하거나 편의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중심으로 딱 하고 그거를 이제 정말 확대해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를 사게 되고 혹은 오해가 아니죠. 정치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금 기소와 수사의 분리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의 저는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런 점은 경계해야 된다. 스스로 우리도 그런 오해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중자애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이제 기소와 수사의 분리와
검찰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60, 70% 이상이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우리가 함께 오히려 만들어 나가야 될 정당한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후보가 말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는 듯한 이런 게 있어요. 검수완박을 보고 민주당이 야반 도주하려고 하느냐. 저 때 그때 상당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보통 인사청문회를 나갈 사람들은 약간 세게 말하던 분들도 좀 격식을 갖춰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혹은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냥 뭐 친구들과 있는 편한 자리에서 쓰던 말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그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낄 용어를 쓸 텐데 저는 첫 번째 언론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게 제 기억으로 그런데요. 하여튼 그때 뭐 얼마나 죄를 졌길래 야반 도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 공직 후보자에 나서는 사람이 맞는지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 저 정도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저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뭐 가볍다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굉장히 하여튼 걱정스럽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대선 이렇게 새 정부 출범하고 뭐 한 달도 안 되고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선거가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뭐 아주 적게 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진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민들도 좀 약간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속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정당 지지도 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 정도를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18%를 박영선 후보에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정당 지지도 면에서 한 10%를 계속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기기 어려웠던 선거였었다고 이제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번 선거에 약간 하나의 기대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 민주당이 동률이거나 국민의힘과 한 2% 정도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인수위 시절에도 별로 아젠다 세팅도 없고 국가적으로 개혁 과제 같은 거 제출하는 것도 없으면서 유능하지 못한 정부뿐만 아니라 약간 윤석열 당선인 중심으로 너무 독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너무 많이 밀어주면 좀 이렇게 오히려 국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갤럽에서는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42%.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한편으로 오히려 거꾸로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준비를 잘하면 이제 서울시장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후보 경쟁력이 또 지방선거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자들 간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뭐 앞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뭐 완패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는 약간은 가지긴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기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이제 대선 2라운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73% 정말 근소한 24만 7천 표입니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막 이게 아직까지 못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의 그 기대감이 보통 지지 플러스 기대감에서 7, 80%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지난 금요일 갤럽에서 42%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죠.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눈들이 이제 기대하는 눈이 또 많아진 건 또 네. 현실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많이 생기잖아요. 현역의원들이 네, 네, 나옴으로써 거기 진출을 해서 영선이니까 국회에 한번 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은 진두지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우리 이 김윤계 의원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는 대선에 진 후보는 일정 기간 시간을 좀 두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도 약간 좀 떨어져 있다가 네, 네, 네. 다시금 찾게 되는 뭐 이런 게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여줬던 그 재수 삼수인분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또 당선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이고요. 예, 예. 또 향후 5년을 내다보게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 아깝게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지만 정말 좋은 화이팅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기대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민주당의 디딤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낭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잘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 특성상 이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저는 국회로 가는 건 한번 적극적으로 오는 거죠. 가는 게 아니고 국회로 들어오시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끄는데 하나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참여도 하시고 하면 저는 아주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뭐 억지로 어디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나간다 이런 이제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 중에 저는 뭐 계기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은 해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장 지방선거부터 전일적으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지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게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에도 손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지원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준과 범위 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편하게 놔줘 안 되겠어요?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너무 뭐 이제 아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후보한테도 부담을 주고 우리 당 전체에게도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게 저는 윈윈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쨌든 저는 서울 선거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좀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지원을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형태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원칙에서 0.73% 젖잘산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되면 안 된다. 그리고 170 있어. 170이지 국민들한테 입법 독재의 모습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걸 자기가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하나의 원칙으로 이렇게 삼고 나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강경파, 박홍근이 좀 바뀌었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그 여러 가지 노선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도 있지만 또 내년 되면 또 바로 총선 분위기로 가지고 그것이 또 총선에서 이 제대로 돼야만 다음 또 대선 또 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 된 게 결국은 그 지방선거와
그 국회의원 선거 20대 국회를 이기면서 한석이라도 이기면서 그런 네. 분위기에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 뭐 어떤 친구는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던데 우리 김준규 의원님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국민들한테 새롭게 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의 재구성, 민주당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저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잘 평가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선도국가로 이제 불릴 만큼 대한민국도 상당한 이제 이 사회 경제적 정치적 수준에 도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이제 선도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정치 세력의 탄생의 필요성 이게 절박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여주듯이 뭐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였고 또 그 후속 여파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더욱 지금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정치가 도대체 왜 이런가 이런 데 불신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사 이익을 보려고 한다거나 단순하게 저 봐라 윤석열 틀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선거 이겼어야지 이렇게 이제 그냥 안티테제로만 존재하는 민주당을 가지고는 5년 이후에도 저는 전혀 대안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저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586에 대한 평가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생물학적 연령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87년 6월 항쟁 체제가 이제 촛불항쟁을 통해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헌법으로 성숙된 국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촛불항쟁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민주공화국의 정치 세력, 선도국 정치 세력의 형성 이런 이제 소위 담론 형성과 그 담론을 이끌어갈 인물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뭐 개헌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정치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양극화가 심한 이런 지금 조건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진보 세력으로서의 자기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을 비롯한 정치 비전 그리고 양극화 해소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유능한 정책 세력 이 두 가지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그런 인물과 정당 구조, 정치 구조로의 민주당의 도약 이런 거를 이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이 다음번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고 보고 그 전당대회가 저는 민주당 혁신의 그 재출발이 되고 향후 진보 세력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누가 이게 대한 답을 내놓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고 준비하고 싸우고 때로는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로운 진보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근데 진보의 재구성이라 하면은 정계 개편을 좀 연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다음 총선 앞두고 저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 교체를 내걸면서 지난번 대선에서 약속했던 다당제 연합 정치, 대안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잡기로 일관하면서 상대를 못하게 만들기만 하면 내가 승리하는 이런 적대적 공존의 정치 이걸 허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런 새로운 그런 다당제 연합 정치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뭐 이런 과제가 저는 다음 총선을 둘러싼 그런 이제 경쟁의 핵심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진보 정당 그런 생각을 하고 쪽에서 있습니다. 이야기한 양대 기득권 정당
이 수구 기득권의 적대적 공존 이거 없애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보 정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 당 내에서도 네. 586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예. 기존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우리 저 기성에 있는 정치인들 꼰대 정치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비대위에서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좀 맹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음 총선까지가 그런 소위 진보의 재구성, 민주당의 재구성을 위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정치 교체의 저는 시작점, 출발점, 그 싸움터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도전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